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기환 씨,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왜 그래요? 아유, 잘 못 지냈어요. 아우 머리야, 아우 머리야. 아유, 그냥 한 주간 내내 과학 생각하느라 머리가 지끈지끈거려가지고요. 이제는 두통약을 먹어도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말입니다. 이 지구에 대한 걱정을 넘어서서 우주에 대한 걱정까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우주요? 예. 우주에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지금도 말이죠. 이 지구를 넘어서 이 우주 공간 안에 어마어마한 양의 그 쓰레기가 있다는 사실. 이거 모르셨죠? 아니, 우주는 진공 상태잖아요. 네. 거기에 누가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그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쏘아올린 인공위성, 이 친구들이 이제 임무가 끝나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를 그냥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수많은 파편들까지. 자, 지금 우주에는요, 수많은 우주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주 쓰레기는 매일 지구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가 버린 가장 위협적인 쓰레기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많은 인공위성들이 우주로 올라가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인공위성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우주 쓰레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공위성, 화성 탐사, 우주정거장, 이제는 우주여행과 화성 개발까지 이야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우주 시대를 맞아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심도 있는 깊은 이야기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대학교 우주공학 전공 오연웅 교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전한 우주 활동을 위해서 우주 위험 연구를 하고 있는 한국천문연구원 최은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뉴스페이스의 등장으로 우주 산업의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대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주제, 우주 쓰레기죠. 자, 잠시만요. 그 전에 우주 쓰레기 개념을 알기 전에 뉴스페이스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념부터 알겠습니다. 짚어주시죠. 2000년대 전반부만 하더라도 우주라고 하는 건 정부주도 우주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 산업 자체가 대형 발사체 또는 인공위성 또는 탐사선 위주의 대형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어떤 일반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제한적이었습니다. 네. 일부 대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2010년, 15년 사이가 되면서 일반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우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던 걸 가능하게 해줬던 게 바로 스페이스X의 재사용 발사체 기술이 성립이 되면서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싼 가격으로 수많은 발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민간 기업에서는 보다 많은 위성을 저가로 우주로 올릴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까지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페이스라고 하는 기조 아래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고 아무래도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경제성의 가치를 둔 우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또 네. 극대화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가격 단가를 낮게 해야 되고 네네. 네, 빠르게 개발을 해야 되고 기술은 굉장히 선진화된 기술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페이스가 붐을 맞이하게 됐고요. 그래서 미국의 국방 우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굉장히 폐쇄적인 우주였었는데 개방적인 우주 개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뉴스페이스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민간 기업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들을 내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 우주 인터넷 또는 우주에서 우주에서 신약을 만드는 거, 네. 또 우주에서 어떤 새로운 재료를 만드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산업 분야들이 갈수록 더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뉴스페이스가 우주 산업의 지형을 정말 근본적으로 바꿔놓으면서 산업의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센터장님. 네, 아무래도 이제 우주 산업으로서 이제 앞서 나가다 보니까요. 투자 환경도 바뀌고 있고 특히 우주 산업이 과거에는 좀 정부 주도형으로 이제
조금 고비용의 그리고 민간이 좀 접근하기 힘든 영역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다고 하면 그렇죠.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는 이제 우주 산업화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재사용 발사체라든지 그리고 재사용 발사체 안에 여러 대의 이제 위성들을 한 번에 쏘아 올리면서 많은 민간 투자자들이 우주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게 좀 큰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 우주 산업이 기존에 이제 한 나라 어떤 정부 주도로 했다면 이제 지금은 글로벌화가 돼서요. 어떤 국제적인 협력 체계로 산업화가 좀 많이 발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국가가 과거에는 이제 안보나 이런 이제 국가의 힘을 좀 과시하는 측면에서 이제 우주를 했다고 하면 지금 이제 완전 경제 분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격이 바뀌는 우주 경제라는 분야로 하면서 우주 산업도 서비스 시장으로 열리고 있고 그 서비스 시장에는 아까 우주 안에서의 의학도 있고요. 또는 뭐 통신 그리고 관측에 대한 이제 정보 서비스, 영상 서비스들도 있고 굉장히 우리가 지금은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다양한 서비스들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주 로켓 딱 하면은 그냥 영화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큰 그런 발사체, 대형 발사체들만 생각을 했는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재사용 발사체처럼 요새는 이제 굉장히 그 발사체 자체가 사이즈가 좀 작아졌잖아요. 그쵸. 이런 것도 엄청 큰 변화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우리가 위성을 한 기만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제한적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이렇게 자전을 하고 위성은 지구 주변을 돌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예. 어딘가 특정 지역을 관측하고자 할 때 위성 한 기로는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따라서 위성 1기나 2기를 올리는 것보다는 군지 위성 형태로 소형 위성들을 굉장히 많은 양의 위성들을 쏘아 올리는 게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근데 과거와 달리 소형 위성이라 하더라도 네. 거의 대형 위성과 유사한 형태의 성능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형 위성을 다수 올리고 경제성을 확보하고 운용성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발사체들도 대형 발사체에 소형 위성을 다수 실을 수 있는 기술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소형 위성들만을 전용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소형 발사체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위성 자체가 굉장히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우주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2019년 전까지만 해도 한 연간 발사되는 횟수가 우리가 365일 중에 365개를 발사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작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9년 이제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발사되면서 하루에도 몇 번의 발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수십 개의 위성이 한 번에 올라가다 보니까 궤도상의 오주물체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주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굉장히 넓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인간이 쏘아 올리는 많은 인공위성들은 우리가 원하는 임무를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싶어하는 궤도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우주 인터넷을 포방하는 이런 통신 위성들이 저궤도에 굉장히 많이 분포하는데요. 이제 보통 저궤도라고 하면 우리가 고도를 한 500에서 한 2000km 정도 이내로 보는데 그 중에서도 우주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한 500에서 700km 사이에 많이 분포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공위성들이 거기에 몰려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붐비는 지역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붐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인공위성을 다 쓰고 나면은 그 궤도를 다시 돌고 있거든요. 계속. 그렇죠. 그 많은 위성들이 쏘아 올려진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많은 우주 쓰레기들이 남아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이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 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아,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이제 아까 그 1957년부터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씩 셌는데 네. 이게 한 6만 7천 개 정도를 셌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지금 3만 개 이상이 지구 궤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아 있는 인공우주 물체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운영 중인 위성이 한 45%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45%가요,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거의 사용하고 있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0%, 나머지 90%가
우주 쓰레기였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은 인공위성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운영 비율이 한 45%까지 늘어난 상태고 55%의 우주 쓰레기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급격하게 절대적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게 앞으로 어쨌든 그런 위성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긴데 그치. 그런데 그 저궤도는 어쨌든 한정적이고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지금 당장 밖에만 나가도 이 도로 교통 체증 때문에 막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제는 그 지구 저궤도의 교통량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거 진짜 나중에 막 그 관련 보험도 막 생기고 막 그러겠는데요. 예, 예, 실감이 나네요. 거기에 더해서 네. 위성의 군집 확산이 또 밤하늘을 위협하고요. 우주 안전을 흔들 수 있다. 이런 천문학자들의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이 위성 때문에 밤하늘이 굉장히 밝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인간이 좀 편리하기 위해서, 인간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쏘아올린 인공위성인데 이게 이제 쓰레기로 변질이 되는 순간 완전 골칫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게 궤도상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면 네. 이게 이제 우주 쓰레기로서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상에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뭔가 이상이 있고 고장이 나면 리콜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공업사를 가든 뭐. 네, 맞아요. 다시 들여와서 네. 수리를 해서 다시 운행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인공위성은 한번 우주에 올라가게 되면 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이 쓰레기로 존재를 하게 되면 이게 인공위성이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더라도 외란 때문에 인공위성은 점점 지구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외란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외란이라고 하는 게 작은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이 발생하게 되면 인공위성의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궤도로 진입을 하면서 소각이 되는 형태가 되는데 근데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시간이 네, 긴 거죠. 떠돌아다니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즘같이 군집위성들이 많이 있는 공간에서는 서로 충돌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공위성들이 만약에 충돌해서 발생하는 파편이라고 하는 건 예. 굉장히 작은 파편이다 하더라도 네. 초속 수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초속 수키로. 네, 굉장히 큰 에너지로 위성에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한 번 위성이 충돌해서 파편이 발생하게 되면 수천 기, 수백 개의 파편이 발생하게 되고 이 파편들이 또다시 다른 연쇄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증가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연쇄 증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집계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지금 얼마나 많은 파편들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지상에 있는 이제 최고 성능의 레이더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지구 저궤도에 있는 10cm급의 우주 물체를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와, 그렇게 작은 네. 걸 볼 수 있어요. 10cm 면 이 보통 정도인데요? 10cm급 하면 이제 야구공, 테니스공 크기 정도를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그 우주 물체들을 관측을 하는데 왜 중요하냐면 한 10cm급 이상이 되는 우주 물체들은 실제 운영하는 인공위성과 충돌을 하게 됐을 경우에 예. 그 충돌된 그 인공위성을 전파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10cm만 돼도요. 네, 10cm만 돼도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속도가 아까 워낙. 초속 7에서 8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두 물체이기 때문에요. 두 물체가 만약에 서로의 상대 속도가 10km가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작은 물체도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우주 물체를 하더라도 실제로 인공위성에 부딪히면 뭐 태양 전지판을 손상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중요 부품들을 손상시키게 되면 이제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임무를 다 할 수 없거나 또는 인공위성의 수명을 단축하는 이제 위험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충돌 위험 때문에 이제 우주 쓰레기의 위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초속 7 내지 8km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시속으로 바꿔보니까 3,600을 곱하면 한 25,000km. 이 상상이 안 가거든요. 이게 진짜 야, 충돌을 하면은 이거 정말 그 피해는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럼 이전에 이제 사례 중에서 이 우주 쓰레기들끼리 뭐 충돌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지구 궤도상에서 어떤 우주 물체들끼리 충돌할 거라고 하는 위험성은 제기됐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날 거라고는 사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월에 실질적인 미국의 통신위성이었던 이리디움 33호하고 예?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다 쓰고 폐기했었던 코스모스 221이라고 하는 이제 인공위성이 실제로 시베리아 상공
고도 한 700km 정도에서 부딪혔어요. 둘이 완전히 부딪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천 개의 파편들이 생겨서 중요한 건 이 파편들이 다시 다른 나라에 운영하는 위성들의 위협을 주는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럼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실 이제 연쇄 충돌이 그 다음에 일어난 부분들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매번 우리나라 이제 위성들의 충돌 위험들을 볼 때 그 잔해들이 아직도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한 번의 충돌로도 결국에는 수천 개 혹은 수만 개의 우주 쓰레기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인 건데 제가 이렇게 이해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쓰레기가 발생하게 되면 네. 연쇄 증가라고 하는 연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위성하고 위성 간의 충돌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최근에 중국에서 그 폐기된 위성을 미사일 요격 시험을 한 게 있거든요. 네네. 미사일 요격 시험을 하게 돼서 수천 개의 파편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게 보고가 되고 있고 그거는 고의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위성을 폐기 기동을 한다거나 위성하고 위성 간이 충돌되지 않도록 회피 기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와 같이 능동적으로 위성을 파괴하는 행위는 우리가 정말 피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죠, 여기는? 자, 우주 쓰레기의 위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일상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우주의 안전을 지켜주는 이분들의 활약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상 없구만. 문제 없어. 자,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은 이상무. 하지만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위협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대체 우리의 하늘, 우리의 우주를 누가 지키고 있는 걸까요? 24시간 잠들지 않는 우주를 지키는 방패의 비밀.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지구방위대 프레시맨. 이야.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말이죠, 뭐 주민센터, 그다음 백화점 문화센터, 뭐 이런 센터란 센터는 다 가봤는데, 야, 우주위험 감시센터는 처음입니다. 뭔가 이름에서부터 딱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다르죠. 여긴 대체 어떤 센터입니까? 우주위험 감시센터는 그 우주 공간에서 발생하는 우주 물체들끼리의 충돌, 그 물체가 지구로 떨어졌을 때 추락 상황들을 감시하고 연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지금 여기 뭐 이렇게 모니터들도 굉장히 많고요. 화면에 막 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이게 다 우리 지구 혹은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뭐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선들은 그 인공위성들의 궤적, 그러니까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런 선이고요. 모든 우주 물체들의 선을 다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가 완전히 빽빽해지게 되겠죠. 지금 여기는 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들의 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시하는 대상이 뭐 우주 쓰레기나 인공위성만 이렇게 감시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들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성된 자연 우주 물체라고 불리는 이를테면? 소행성이나 해성들, 이런 것들도 지구 공전 궤도 근처에 있는 그런 대상들은 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제가 지구방위대라는 별명을 제가 좀 붙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구방위대. 지구방위대. 좋습니다. 든든합니다. 네, 좋습니다. 24시간 내내 감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우주 물체들은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지구상의 어느 곳이든 그리고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과 우주 물체의 추락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즉 밤에도 낮에도 이렇게 우리가 우주를 감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지상으로 떨어지는 우주 물체들도 있지만 정지궤도라고 하는 지구로부터 한 36,000km 떨어진 그 위치에 있는 인공위성들도 감시를 해야 합니다. 왜요? 그 위치에 있는 인공위성들은 주로 우리 통신이나 기상위성들로 쓰이는데요. 혹시라도 우주 쓰레기나 이제 작은 물체들이 부딪히게 되면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이런 통신들이 전부 다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대체 어떻게 본다는 거죠? 네. 그것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한 망원경,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눈이 있으면 보여주시죠. 이제 그 눈을 보여주실 차례인데 대체 그 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눈은 전 세계 5군데에 이렇게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 저희가 아울렛이라고 하는 그 광학 관측 시스템은
1호기가 몽골, 오. 그리고 모로코, 어. 그리고 이스라엘, 아. 미국, 보현산, 우리나라 한국의 보현사. 보현산. 오. 네, 이렇게 5군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지금 저기 원 안에 있는 저 그림 장면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그 말씀하신 나라에서 찍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경도에 따라서 이제 관측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신 거죠? 시간대가 이제 서로 다르게 해야지 예. 24시간 내내 밤하늘을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야, 허블 망원경보다 구경, 크기는 작지만 시야가 넓습니다. 우주 물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넓은 시야로 한꺼번에 많은 물체를 이렇게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저기 저 화면은 보니까 점선으로 뭐가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져 있거든요. 저건 뭐예요? 저 사진이 바로 인공위성, 인공우주 물체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점들은 다 이제 별이고요. 예. 망원경은 이제 지구의 자전 속도랑 똑같이 별들을 트래킹하고 그 사이에 인공위성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됩니다. 저희는 특별한 그런 시스템을 사용해서 인공위성들을 이렇게 촘촘하게 선분으로 나누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인공위성들의 궤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대상이 추락하는 우주물체의 경우에는 네. 과연 우리나라를 지나가는지 아니면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떨어지게 될지를 예측하는데 바로 저 데이터가 사용됩니다. 이제 망원경으로 이제 그 우주 물체들의 궤도까지는 파악하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얘네들이 지구로부터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 정확한 거리를 측정을 해야 더 보다 정확한 대비를 또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거리는 대체 어떻게 잽니까? 레이저를 이용해서 네. 우주물체까지 레이저를 쐈다가 네. 반사돼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게 되면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야, 망원경으로 궤도를 찾고 또 레이저로 정확한 거리까지 재고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 우주 정보가 더 뭐랄까 세밀해지고 촘촘해지겠네요. 브라에라고 하는 중국에도 광학 감시 시스템, 그리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 우주 물체들을 레이더로 전파로 감시를 하는 또 우주 감시 레이더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동이 되면은 정말 촘촘한 우주 감시 구축 체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박사님 마지막으로 이 밤하늘을 24시간 1년 365일 내내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실 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주 쓰레기 걱정 없이 편안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저희 센터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넘어서 지구 그리고 우주의 이 안전을 철통같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예전에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서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예. 그 영화를 보면 지구 주위를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우주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영화 속의 우주 쓰레기가 현실에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아찔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피해를 입혔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다 쓴 배터리 팩들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지상으로 떨어뜨려서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뜨려서 태우는데요. 대부분은 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떨어뜨리는데 그 배터리 팩의 잔해가 미국 플로리다 주의 한 가정집으로 떨어졌었던 사례가 가정집으로? 보고됐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다행히 그 주택 안에는 사람이 당시에는 없었군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천만다행이네요. 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좀 상상이 안 가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우주위험 감시센터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실질적으로 우주물체가 추락하는 위험이 있을 때 네. 우리나라는 그 우주물체 추락에 대한 위험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위험 감시센터는 24시간 우주물체 추락 위험 상황실로 바뀌게 됩니다. 한국천문연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주항공청에 우주위험 대응과가 생겨서요. 이런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이라든지 또는 이제 지구 궤도상에서의 충돌 위험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대비와 대응을 위한 연구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작은 우주물체 하나가 지구상으로 또는 우리 한반도에 우리나라 지역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피해가 굉장히 클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죠.
그런 비용들이 다 사회적인 피해 비용으로 계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주물체가 급증함에 따라서 우주물체 추락 사건들은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저는 네. 또 궁금한 게요. 우주 쓰레기가 발생하는 이제 원인이야 뭐 다양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원인이라면 뭘까요? 네, 역시 그 가장 위협적인 부분은 군사적인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군사적 활용. 네, 2007년도 중국에서는 그 어느 정도 수명을 다한 자기네들 기상위성을 미사일 요격 시험을 하거든요. 그때 발생했던 파편 수가 한 3,400개 정도 파편이 있고, 그 미국 우주군에서는 항상 그 파편에 대한 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부분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을 봐서도 알겠지만 우주라고 하는 영역이 미래 전장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럼 우주에서의 상대방의 정찰 자산이나 통신 자산을 무력화시키는 게 굉장히 네,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런 요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굉장히 강한 규제를 통해서 그런 군사적인 활용의 위성 파괴라고 네네. 하는 부분은 금지가 돼야지만이 이런 우주 쓰레기 경감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영화 중에 승리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2092년을 배경으로 했고요. 우주 쓰레기 청소선 승리호 선원들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기환 씨 영화 봤어요? 아, 봤어요. 네, 어떤 생각했어요? 영화 일단은 보면서? 2092년이면 제가 102살? 103살이 되는 해인데 살아 있겠네요. 있겠죠. 기환 씨는. 예, 네.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하에 네. 제가 이제 감정이입을 해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직접 우주로 나가서 그 쓰레기를 수거를 해온다.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긴 했거든요. 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입니까? 굉장히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그 물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직접 그쵸. 가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알고 있다 하더라도 또 가까이 아까 그 초속의 그 속도를 가지고 근접 운영을 하고 또 가까이 가서 살짝만 부딪혀도 전파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파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의 도킹할 수 있는 기술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사람 대신에 이제 우주 쓰레기를 청소해줄 로봇이나 기술 개발에 나서는 곳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대표적인 곳들이 어디가 있어요? 네, 그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이쪽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는 일본의 아스트로 스케일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엘사 D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실험을 했고요. 네. 이 엘사 D 같은 경우는 이제 위성에 로봇팔이 있고 그 로봇팔에 자석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의 강력한 힘으로 쓰레기를 여기 그 로봇팔에 수집을 하고 이것들을 다시 이제 대기권으로 보내서 소각을 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엘사디 프로젝트를 궤도상에서 실험을 한 이후에 이 위성이 고장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어떤 쓰레기를 제거하러 간 위성인데 위성 자체가 걔가 쓰레기가 됐어요. 쓰레기원으로 남게 됐다라고 하는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긴 한데 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험 비행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주 쓰레기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 축적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또 이런 방법 이외에도 금속재 끈에 전기를 흘려가지고 이런 우주 쓰레기들을 포획해서 다시 대기권으로 보내는 그런 것들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물망 같은 형태는 뭐 여러 국가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기술로는 그 아마 러시아의 스타트업인데요. 스파이더맨이 그 거미줄을 착안을 해서 거미줄이 잡는 여러 가지 접촉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끈적거리는 이런 폴리머 계열의 액체를 거미줄 같은 구조물에 장착을 하고
그것들로 쓰레기를 수집한다. 그런 계획들도 갖고 있고 실제 우주 실증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2027년까지 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어떤 포획위성을 개발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카이스트에 있는 인공위성 연구소에서도 그 인공위성 본인들이 쏘아 올렸던 인공위성 1호 또 3호 그 다음에 대학들이 쌓아 올렸던 작은 큐브 위성을 로봇팔을 이용해서 능동적으로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미 발생한 파편들을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성이 임무를 마치고 쓰레기로 전락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 그런 기술은 없을까요? 수많은 위성이 쏘아 올려지는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 공간을 위협하는 우주 쓰레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성을 연구하고 만드는 공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설계 단계부터 어떤 위성의 완벽한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폐기 설계입니다. 위성이 우주 미하나 파편이 되지 않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위성이 스스로 무덤을 찾아가게 하는 폐기기동 기술입니다. 예전에는 위성의 수명이 5년이라면 딱 5년치의 운용 연료만 채워서 우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무가 끝난 뒤 스스로 궤도를 이탈해 지구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귀환용 추가 연료를 처음부터 싣고 가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임무를 마친 위성은 이 남은 연료를 태워서 궤도를 이탈할 추진력을 얻고 대기권에 진입해 강력한 마찰열에 의해서 남김없이 타버리는 소각의 길을 택합니다. 연료를 더 싣는 대신 별도의 장치를 달기도 하는데요. 바로 항력돛 기술입니다. 이 항력돛 기술은 위성 내부의 얇고 넓은 돛을 고이 접었다가 임무가 끝나면 우주 공간에서 낙하산처럼 활짝 펼치는 원리입니다. 우주 공간에 아주 희박하게 남아있는 공기 분자들과 부딪히며 발생하는 저항력이라고 하는 것, 즉 항력을 이 돛으로 극대화해서 위성의 비행 속도를 급격히 늦춥니다. 영국의 임플레인트 세일 위성이나 최근 유럽 우주국이 우주에서 실제 전개에 성공한 아데오 항력 돛이 이 기술을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속도가 느려진 위성은 중력에 이끌려서 점차 고도가 낮아지고 결국 대기권으로 빨려 들어가 장렬하게 산화합니다. 대기권에서 타버리게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타버릴 때의 재질까지 바꾸려는 획기적인 시도도 있습니다. 기존의 금속 소재 위성들은 대기권에 재진입하며 연소할 때 미세한 금속 입자나 잔해물을 남겨 완벽한 소각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세계 최초로 목재를 활용한 큐브 위성들이 속속 개발되어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천연 고분자인 나무로 위성을 만들면 수명을 다해 궤도에서 소각될 때 물과 이산화탄소로만 분해되어 유해한 잔여 입자를 전혀 남기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기존 금속보다 가볍고 제작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어 대기 및 우주 환경 오염을 동시에 막아낼 차세대 친환경 대안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처럼 연료를 더 싣거나 거대한 돛을 펼치고 심지어 나무로 위성을 만들면서까지 우주 공간에 파편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노력도 군사 목적의 위성 요격 미사일 실험 같은 인위적인 파괴 행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단 한 번의 폭발로 수만 개의 치명적인 파편이 흩뿌려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위성이 발사되는 뉴스페이스 시대, 지속 가능한 우주 환경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해법은 결국 우주를 오직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연대와 약속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류는 미지의 영역 우주를 개척하고 우주를 여행하는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우주 개발은 또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센터장님, 우주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는 과정에서의 환경 오염, 그리고 또 지구 궤도상에서 환경 오염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 연구기관인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기업에서 이 관련된 연구들을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로켓 한 번 발사하는데 쓰는 추진체가 비행기가 하루 종일 운항하면서 쓰는 연료 양하고 비슷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내보냈습니다. 또한 이제 스페이스X가 주력 로켓으로 하고 있는 팔콘 9 같은 경우에도요, 약 500톤의 추진제가 실리게 되는데 2020년에 실렸던 대기 환경에 대한 저널 발표에 따르면은 그 팔콘 9의 한 번 발사로 약 150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결과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 양을 대략 파악을 해보니까 대략 한 35만 5천 마일 동안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배출되는 배출량하고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한 번의 발사가 네. 그런 거예요. 심지어 단위가 마일입니다. 마일. 지금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가는데 네, 지구 얘기가- 궤도상에서는 그렇고요. 예. 또 우주 공간에서는 또 우주 물체들이 내뿜는 많은 이제 그 추진체들의 미세한 그 미세 입자들로 인한 오염들이 지금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은 온실가스가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우주 쓰레기의 증가 또 추락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라는 보고서도 있대요. 저도 되게 흥미로운 연구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지구 대기에 있는 온실가스의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예. 그 대기권 상류층의 밀도가 되게 감소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밀도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저항 요소가 없기 때문에 위성 또는 쓰레기 잔해들이 우주 공간에 더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위성 간 충돌이 일어날 확률들은 그러네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지구 환경의 보존이라고 하는 게 어떤 우주 환경의 보존하고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되게 흥미로운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담인데요. 그 우주 쓰레기 있잖아요. 그것도 자원으로 저희가 재활용을 못 하나요? 예를 들면 그 안에 뭐 금속 같은 것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뭔가 그렇죠. 그런 금속류보다는 일반 그 작은 운석들이 있잖아요. 운석. 네, 작은 운석들이 있고 거의 히토리나 또, 막 이런 게 있을 수 네, 있죠. 작은 행성들이 있고 여기에는 굉장히 그동안에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무한한 자원 에너지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앨런 머스크가 에너지원, 그다음에 교통수단의 발전을 들었는데 이런 에너지원으로서 굉장히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가능할 수 있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산업들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물질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뭔가 하드웨어를 개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우주라고 하는 부분이 쓰레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도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이건 좀 웃기는 생각일 수 있는데 그걸 우주 쓰레기가 먹었는데 오히려 막 남자 몸에 좋더라, 정력이 좋더라 이런 막 다들 막 이렇게 가지러 가죠. 죄송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다음 질문 넘어가시죠. 예. 자,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 경쟁이 이제 심화하면서 우주가 새로운 지정학적 충돌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견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각하다면서요. 미중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국제적인 경쟁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크게 저희가 와닿는 부분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X가 작년에 미 연방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6월부터 한 11월 말까지 그 스타링크 위성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근접했던 우주 물체들 때문에 이제 회피하는 그 기동을 하는데 그 회피 기동이 약 한 14만 8천 건 정도 있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연간으로 따지면 이게 약 한 30만 번으로 이제 따져지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충돌 위험을 야기를 했었던 많은 우주 물체들을 보니까 중국 위성들이 많았다 이렇게 또 보고를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도 이에 이제 맞서서 중국도 스타링크에 대응하는 거왕 프로젝트라는 걸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우주 인터넷 전쟁이 사실 본격화될 수 있고 이런 우주 인터넷 전쟁으로 시작된 우주 경쟁이 향후에 이제 다른 인물
업무들로도 확산이 될 거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죠. 미국에 맞서서 또 중국도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최근에 또 기사 보니까 중국이 그 스페이스X 상대로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제가 이런 기사를 좀 봤거든요. 네. 예, 어떤 상황입니까? 스타링크의 그 대형 군지위성 체계, 통신위성 체계, 네. 우주 인터넷망이 존재하는 게 대략적으로 고도 한 550km 정도 되거든요. 550. 주로 관측위성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위성이라고 하는 건 각국의 정찰위성들도 그 궤도 쪽에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스타링크하고의 간섭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충돌에 대한 위험성들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스타링크의 고도를 갖다가 좀 조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스타링크가 한 480km 정도까지 낮추겠다라고 보도된 적이 있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그런 강한 불만을 제기를 하는 건 중국도 똑같은 통신위성 체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항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중고도, 저궤도, 그다음에 저궤도보다 더 낮은 초저궤도까지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층별로.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스타링크보다 중국의 거항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링크라고 하는 미국의 스타링크와 견제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국이 강하게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싸움 문제네요, 그죠? 네. 저는 오늘 두 분 덕분에 이 우주에 대한 뭐랄까요? 접근 방식,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주 쓰레기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못했는데 아마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많겠죠. 이제 앞으로는 이게 우주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좀 바뀌는 게 맞을까요? 네, 우주 쓰레기를 뭐 단순한 이제 환경 문제라고만 이제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그걸 회피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또 우주 쓰레기를 찾아내는 기술들이 모두 산업과 연계가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방과도 연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이 굉장히 이제 듀얼 유스, 이중 용도로 쓰이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우주 쓰레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질적으로 그걸 찾아내야 되는 많은 관측 인프라들이 같이 늘어나야 되고 또 포획할 수 있는 위성들도 같이 늘어나야 돼서 사실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주 경제 산업 측면에서는 또 하나의 블루오션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자, 우리가 뭐 여러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제는 우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교수님, 이제 우주도 무한한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네. 그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요즘 한참 여러 가지 화두가 되고 있는 표현이고요. 이 스페이스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 우주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도 개념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우주 환경을 보존하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평한 접근을 유지하는 능력이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공평한 접근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궤도를 설정을 한다거나 할당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각 위성 간의 주파설을 할당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지속 가능한 우주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 우주 쓰레기라고 하는 건 우주의 지속성을 가장 위협하는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보고 있기 네네. 때문에 이런 우주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공평한 접근을 통해서 우주 자산들이 늘어났는데 이런 우주 자산들을 위협을 하는 게 우주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주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센터장님? 네, 이제는 우주 개발의 한 축으로서 이제 우주 쓰레기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제적으로는 우주의 장기 지속 가능성, 그래서 저희가 LTS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래서 우주 쓰레기와 관련된 많은 규제와 그리고 가이드라인들이 정해지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 한국천문연구원 제가 이제 우주위험감시센터에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우주위험감시센터가 있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네, 실질적으로 우주 쓰레기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알려져서 앞으로 연구 개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지와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로 대학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뭔가 이 공상과학 만화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이런 기술들이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기술들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부분이 평화적인 목적에 활용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온실가스라고 하는 부분이 우주 쓰레기를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지구의 환경 그리고 우주의 환경을 같이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주 쓰레기들의 제거를 향한 노력은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위한 미션이기도 한데요. 광활한 우주가 쓰레기로 뒤덮이지 않도록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세상 곳곳에 숨어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도 아낌없이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과학 지식 플렉스하는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 지구에서 가장 고립된 바다가 있습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포인트 니모입니다. 사방 2,700km 안에 땅이라고는 한 뼘도 없는 곳이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글쎄요, 이 지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상공 400km 위를 지나는 우주 비행사가 물리적으로 더 가까울 정도입니다. 지금 이 고요한 심해는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과 로켓이 잠드는 우주선의 무덤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2031년 퇴역할 국제우주정거장 ISS 역시 이 포인트 니모 인근으로 유도될 예정인데요. 이미 260개가 넘는 우주 장비가 이 해역으로 떨어졌죠. 물론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끝난 건 아닙니다. 위성에 쓰인 하이드라진 같은 독성 연료가 심해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 심각한 피해가 눈에 띄는 건 아니어도 장기적으로 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때 이곳은 생명체가 살지 않는 바다의 사막으로 불렸지만 최근 알바트로스 같은 바다새들이 이곳에서 먹이를 찾는 모습이 관찰되면서 이곳 역시 완전히 텅 빈 바다는 아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우주 쓰레기를 피하기 위해 택한 지구의 끝. 이제는 그곳이 또 다른 환경 고민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과학 지식 두둑하게 챙기셨죠? 지금까지 과학계 트렌드세터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네, 이제는 지구 밖의 우주, 그곳에 쏘아 올려진 수많은 위성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이죠. 제가 집안일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게 분리수거입니다. 오. 저를 우주로 보내주시면 예. 제가 우주 쓰레기 싹 다 가지고 와서 분리수거 제대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바로 보내고 싶네요. 지금 당장 보내주세요. 예. 두 분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교수님. 온실가스 증가가 기후위기뿐만이 아니라 우주 쓰레기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센터장님 어떠셨어요? 네, 우주 쓰레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저는 우주로 빨리 가볼게요.